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윤입니다. 오늘은요 스시 수압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이 스시 수압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현대에 나오는 거의 모든 디파이 서비스들은 이 스시 수압의 어떠한 경제 구조라던가 그런 것들을 차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시 수압을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다른 디파이 서비스들을 공부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시 수압은 2020년 8월 23일에 레리 세르막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안이 되었어요. 이 레리 세르막은 더블록이라고 하는 리서치 회사의 디렉터 오브 리서치의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주로 글을 쓰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트위터에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어요. 유니스왑이랑 완전히 동일하지만 토큰을 발행해서 LP들에게 토큰을 나눠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연파이낸스의 창립자인 안드레 쿠르네를 태그를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 쿠르네는 생각보다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그냥 묻힐 뻔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아이디어가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레리 세르막은 유니스왑과 같은 덱스에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MM에 기반한 덱스는요, 유동성 공급자들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서비스가 처음 출범한 초기에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커야지만 사람들이 큰 슬리피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슬리피지라고 하면 유동성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어떤 재화를 사지 못하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유동성이 적게 되면 같은 코인이라도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덱스에는 많은 LP들이 들어와서 유동성 공급을 해줘야지만 적은 슬리피지로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이 덱스에 들어온 LP들은 이 덱스의 성장에 기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니스왑의 문제는 뭐냐면요, 유니스왑에 유동성을 공급해서 수수료는 받지만 이 플랫폼을 함께 성장시킴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유니스왑의 경우 유니스왑을 개발하는 개발팀이 따로 있고요, 유동성을 공급하는 LP들이 따로 있죠. 그래서 서비스는 개발팀에서 만들고 LP들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 그렇게 탈중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코인을 발행하는 게 이 AMM 기반의 덱스를 조금 더 탈중앙화적이고 커뮤니티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스시 수압이었습니다. 이 스시 수압은 2020년 8월 27일에 셰프 노미라고 하는 익명의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이 셰프 노미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의 이름인데요. 그 캐릭터를 써가지고 익명으로 트위터에다가 이 스시 수압의 아이디어를 발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시 수압은 레리세르막의 아이디어처럼 스시라고 하는 토큰을 만들어서 분배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원래 유니스왑에서 LP들에게 거래 수수료의 0.3%를 제공해줬죠. 근데 스시 수압에서는 이 수수료를 0.25%로 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0.05%를 이 스시 토큰을 스테이킹한 스테이커들에게 분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즉 스시 토큰을 스테이킹 해두면은 이 스시 수압 전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서 0.05%를 분배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유동성을 제공하지 않은 풀에 대해서도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스시 토큰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 플랫폼에서의 주식 혹은 증권 같은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거래 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테니까 이 스시 토큰을 가지고 싶어 하겠죠. 그런 경제구조, 즉 토크노믹스를 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시 토큰은 거버넌스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플랫폼에서 스시 토큰을 가지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커뮤니티 친화적이고요. 그리고 이 스시 토큰이 때로는 권력이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스시 수압에서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어떤 서비스에 상장을 시킨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투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의 코인을 이 스시 수압의 어떤 서비스에다가 상장을 시키고 싶은 프로젝트들은 이 스시 토큰을 갖고 싶어 하겠죠. 혹은 이 스시 토큰의 홀더들을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스시 토큰이라고 하는 건 역시 주식이랑 비슷하죠.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스시 수압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발전할수록 더욱더 가치를 가지겠죠. 그래서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시스왑이 나올 때 저희가 예전에 봤었던 유니스왑의 창시자인 헤이든 아담스가 이런 트윗을 날려요. 2017년에는 이더리움 킬러가 있었는데 2020년에는 유니스왑 킬러가 나타났다. 이런 트윗을 날립니다. 201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많은 이더리움 킬러들이 나왔었거든요. 이더리움이 확장성 문제를 겪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보겠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대체하겠다 라고 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더리움 킬러로 가장 잘 알려진 프로젝트는 블록원이라고 하는 개발사가 개발한 이오스죠. 이오스는 처음부터 이더리움 킬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나왔고요. 그리고 ICO를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이더리움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오스가 출시될 때 이오스를 이더리움을 전송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었어요. 그런데 이때 블록원이 모금한 이더리움이 약 720만 개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 양이면 이걸 시장에 덤프를 시켜버리면 이더리움의 가격이 폭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정말로 죽여버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블록원은 손해를 보겠죠. 왜냐면 본인들이 모금한 이더리움의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덤프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막 덤프를 심하게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더리움 킬러라는 건 마케팅 용어로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 스시스왑은 왜 유니스왑 킬러라고 불렸을까요? 비록 여기 셰프 노미가 답글로 스시스왑은 유니스왑 킬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유니스왑 킬러가 맞아요. 이건 왜 그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시스왑이 유니스왑 킬러였던 이유는 바로 스시스왑이 유니스왑을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 공격을 뱀파이어 어택, 한국말로 뱀파이어 공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뱀파이어 어택이 뭐냐면 스시스왑이 처음 런칭을 할 때 유니스왑의 유동성을 빨아먹고자 했어요. 어떤 식으로 유동성을 가져왔냐면 유니스왑의 유동성을 제공한 LP들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고 받은 LP 토큰을 스시스왑에 스테이킹하면 스시 토큰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약 2주간 스시 토큰을 엄청나게 뿌려대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더리움 블록 기준으로 1075만 블록부터 1085만 블록까지 10만 블록 동안 매 블록당 스시 토큰을 1000개를 발행을 해서 나눠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자율이 연에 약 200%에서 1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거래 수수료와 별개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유니스왑에 있는 LP 토큰을 스시스왑으로 스테이킹 하겠죠. 왜냐면 그게 훨씬 이득일 테니까요. 그리고 이 스시스왑에 엔드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스시스왑은 2주가 끝난 9월 12일에 그 LP 토큰들을 가지고 유니스왑에서 유동성을 회수한 다음에 스시스왑에 옮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이그레이션에 동의한 사람들의 LP 토큰을 사용해서 유동성을 빼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뱀파이어 어택으로 불려요. 무시무시하죠. 즉 이런 겁니다. 유니스왑의 LP 토큰을 스시스왑에 스테이킹해서 스시를 받고요. 그리고 그 스시의 분배가 끝나는 1085만 블록에서 그 LP들을 가지고 유니스왑의 유동성을 스시스왑으로 마이그레이트 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스시스왑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시스왑은 런칭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8월 28일에 런칭했는데요. 런칭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약 150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800억 원 정도의 TVL을 달성했고요. 그리고 9월 1일에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이 스시 토큰이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시 토큰의 가격이 약 15불 정도로 상승을 해요. 스시 토큰의 가격이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더 몰려가겠죠. 그래서 스시스왑의 TVL은 9월 1일에 약 1빌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 1.2조 원 정도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니스왑 유동성의 80%가 스시스왑에 스테이킹 되게 돼요. 그리고 이 스시를 많이 들고 있는 고래 중에는 샘 백맨프라이드, 줄여서 SBF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는 이 뽀글이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FTX라고 하는 파생상품 거래소를 만들었고, 그리고 세럼이라고 하는 솔라나 체인 기반의 덱스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의 파운더이기도 합니다. 이 SBF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거나 공부를 한다면 자주 마주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이그레이션이 엔드게임인 줄 알았더니 이 셰프 노미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셰프 노미는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인 9월 5일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개발자 물량을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다 바꿉니다. 그 물량은 웰세르막이 제안했던
10% 개발자 물량인데요. 그거를 다 털어버린 겁니다. 그게 얼마냐면 38,000 이더리움. 그 당시 시세로 약 13밀리언 달러, 한국 돈으로는 한 16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스시스왑의 창립자가 스시 토큰을 덤핑하니까 당연히 스시 토큰의 가격도 폭락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셰프노미를 엄청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셰프노미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건 스마트 컨트랙트에 작성된 대로 행동을 한 거고, 그리고 코드를 따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신기했던 건 팔고 잠수를 탈 것 같았는데 잠수를 안 타고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 스시스왑에 샘 백맨 프라이드, SBF도 참여하고 있다고 했었죠. 이 SBF도 화가 나서 셰프노미 썩스라고 트윗을 날려요. 그리고 매우 강하게 셰프노미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Anonymous teams are scary. 그러니까 즉 익명으로 프로젝트를 하는 팀은 무섭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마도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를 하니까 셰프노미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요, 본인의 관리자 권한을 SBF에게 넘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SBF는 그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스시스왑의 관리 권한이 SBF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셰프노미는 이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SBF는 이 스시스왑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SBF를 보고 안심을 하게 됐고, 그래서 들끓던 민심이 좀 수그러들게 됐죠. 그리고 SBF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컨트롤 권한을 여러 사람에게 나눕니다. 이 키를 분산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멀티시그 월렛을 만드는 건데요. 여러 명의 시그니처가 있어야지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월렛을 만듭니다. 이 멀티시그 월렛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그 컨트롤 권한을 분산시켜요. 그리고 SBF는 이 마이그레이션을 앞당길 수 있는 얼리 마이그레이션 투표를 시작합니다. 이 얼리 마이그레이션이 되면 뭐가 좋냐면,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매 블록마다 발행되는 스시의 양이 줄어든다면 사람들이 마이그레이션 페이지 이후에 스시스왑으로 들어올 이유가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즉 마이그레이션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얼리를 하게 되면은 그 보상이 마이그레이션 이후에도 이어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마이그레이션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얼리 마이그레이션을 투표를 했고 이게 찬성표를 많이 얻어서 얼리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BF는 이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준비를 하게 돼요. SBF가 멀티시그 월렛을 만들어서 권한을 나누었던 초기 스시스왑의 관리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샘 백맨 프라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했던 에리셀 막도 있죠. 그리고 암호화폐 대출 서비스인 컨펀드의 파운더인 로버트 레스너도 있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이 제로엑스 마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혼자 익명이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스시스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초에 한국에서 열렸던 이드콘 한국에서 이 제로엑스 마키가 와가지고 발표도 했었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SBF가 추진했던 얼리 마이그레이션은 결국 9월 9일에 이루어지게 됐고요. 유니스왑에서 스시스왑으로 대규모 자금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약 1.2 빌리언, 한국 돈으로 1조 3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 돈이 스시스왑으로 흘러 들어갔죠. 그리고 얼리니까 스시스왑으로 가서도 높은 이자율의 스시 토큰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9월 12일이 지난 이후에는 블록당 분배되는 스시 토큰의 개수가 1000개에서 100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시 토큰의 분배량은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2023년 11월까지 총 2억 5천만 개가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셰프노미가 참여를 합니다. I fucked up and I'm sorry 라고 사과를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스시 토큰을 팔아서 받았던 이더리움을 스시스왑 트레저리에 반환을 합니다. 이로써 스시스왑은 개발 자금을 되찾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니스왑이 그렇게 유동성을 뺏기고 나서 본인들도 유니 토큰을 발행한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유니 토큰을 분배를 했고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유니스왑을 써본 사람들에게 토큰을 에어드랍을 해줬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유니스왑에도 거버넌스 토큰이 생기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유니스왑에서도 거버넌스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유니스왑은 이 유니 토큰을 발행함으로써 스시스왑으로부터 다시 유동성을 회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돼요. 스시스왑과 다른 점은 이 유니 토큰은 계속 발행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발행되고 끝나요. 스시 수압은 계속 주는데 유닛 수압은 일정 기간만 주고 지금 안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닛 수압이 1등을 하는 걸 보면 역시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디파이 펄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덱스 순위를 보면요, 1등이 커브 파이낸스죠. 그리고 2등이 유닛 수압이고 3등이 스시 수압이에요. 그런데 TV를 보시면 커브가 4.2 빌리언, 유니가 4.19 빌리언, 스시가 4.10 빌리언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결국 덱스들이 서로 비슷한 정도의 TVL을 가지고 공존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스시 수압의 역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스시 수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 it's for you. 한 발짝 왜 못 다가가는지 하나도 따라 못하겠네. 제게 가르침 느린 게 좋은 거래 보담 나도 캠에 배불이 나게 가야 되나 무리하게 다가갈래.